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태가 심각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 사태가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49일 만에 40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7차 감염 발생이 젊은 층의 경각심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과 유치원생, 고2와 중3의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561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등교 수업을 연기하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기부금 가운데 단 3%만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을 두고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엄호했습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에 미입국한 중국인 6명 중 1명이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에서 350km를 보트로 횡단해 미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미발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여행자 휴대폰 형태의 마약 밀반입이 1년 새 5배나 급증했습니다.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장난감이나 환경 호르몬 범벅인 문구류도 적발됐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만 49명이 늘어 수도권에서만 63명이 됐습니다. 직원과 방문객 등 4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는 했는데 물류센터발 감염이 이태원을 갔다 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4명에 달하던 확진자는 오늘 하루만 49명이 늘었습니다. 인천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어제 3명이었던 경기도에서도 오늘 하루만 1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해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그 외에도 4,000명이 넘는 근무자와 방문객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이 이태원 학원 강사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유행이 다 전파가 됐을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이분 이외에도 또 초기의 환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되면 방역의 범위가 훨씬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센터가 있는 부천시는 지난 6일부터 중단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당분간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 수업을 연기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등교 시점도 결정을 미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선 사실 일하면서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기가 힘듭니다. 적게는 100명씩, 많게는 300명씩 한 공간에서 중노동을 하다 보니 마스크가 금방 젖거나 힘들어 제대로 착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다른 물류센터로 이동해 거기서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까지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A 씨는 쿠팡 측이 물량 처리에 급급했을 뿐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에는 뒷전이었다고 말합니다. 관리자들은 빨리빨리만 얘기하지 뭐 마스크 착용하거나 뭐 위생적인 부분을 뭐 강조하고 그러진 않아요. 구내식당과 통근버스에서는 뛰어앉기는커녕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했다고 증언합니다. 1시간에 빨리 먹고 또 쉬어야 되는 분위기고 하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먹을 수밖에 없고 따닥따닥 붙어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건당국도 쿠팡 측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인근의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쿠팡 측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요즘 투잡들 많이 하시죠?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직원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이 학교, 등교 첫날 1, 2학년생들을 모두 급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개학한 첫날, 교직원들이 중간에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된 30대 직원이
지난 21일과 22일 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긴급 돌봄 지원 업무를 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가 급히 폐쇄됐습니다. 1, 2학년생 160여 명은 등교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직원이 학교에서 일할 때 접촉한 학생 수는 일단 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학생들을 상대로 긴급히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직원은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일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직원과 접촉한 10여 명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학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건강보조식품 회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이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예술회관입니다. 지난 23일 이곳에서 열린 건강보조식품 회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해당 건물은 방역 소독을 마치고 현재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확진 얘기 듣고 예술회관 5명 총 이렇게 해서 코로나 검사 받고 전 음성 나왔어요.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 설명회에 함께 참석했던 또 다른 4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여성은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23일 날 참석한 친구랑 같이 갔다 이렇게만 돼 있는 상황이라서 동승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남성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교육장에서도 물류센터 확진자의 접촉자인 여성과 건강식품 관련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19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식료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의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 1명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선의 사업 설명회에 다녀왔다가 확진됐거든요. 작업장은 즉각 회수됐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방역업체 직원들이 물류센터 내부에서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4일 분류 작업을 담당했던 40대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근무하는 959 38번 환자와 대전의 사업 설명회를 다녀온 이 여성은 출근 다음 날부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근무 당일 300명가량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CCTV 등을 통해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창고를 폐쇄 조치한 마켓컬리 측은 바나나 등 포장이 없는 일부 제품에 대해선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직접 소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해서 드시면 불편하실 거잖아요. 마켓컬리 측은 향후 추가 주문에 대해선 다른 물류센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8일 53명 이후 49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9명, 인천에서 11명, 경기에서 6명이 나와 수도권에서만 36명이 새로 확진됐죠. 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 확인됐던 7차 감염은 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확인된 게 한 건일 뿐이지 7차 이상의 조용한 감염은 이미 벌어졌을 수 있거든요. 사실 4차 이상이 되면 통제불능이라고 봅니다. 감염 고리를 겨우 찾아내면 제3의 장소에서 또 다른 전파가 나타나고 이러다가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가을이 오기 전에 또 다른 폭발적인 감염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N차 감염이라는 말 이제는 낯선 용어도 아니죠. 감염병 전문가들은 2030 젊은이들의 경각심 부족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257명입니다. 하루 사이 10명이 늘었습니다. 이곳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N차 전파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허위 진술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후의 연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7차 감염까지 나타난 건 젊은 층의 경각심 부족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동을 빠르게 하면서 다수를 또 전파하기 좋은 조건인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를 접촉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조용한 전파 실태를 알기 위해선 하루빨리 항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구에서도 고3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 6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교육청이 확인한 이 학생의 접촉자 수는 50명이 넘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학교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등교 수업 첫날인 지난 20일 기침 증세를 보여 21일부터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 후 25일 등교했지만 다시 기침 증상을 보이다가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하교 후 한 체육시설에서 다른 학교 학생 7명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청은 접촉한 학생들이 다니는 6개 학교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교사와 학생 등 57명을 검사했습니다. 학생 24명과 교직원 10명 총 34명입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6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등교 중지 조치를. 대구에서는 지난 21일 농업 마에스토고 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교육청은 추가 감염 여부를 지켜본 뒤 6개 학교의 등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등교 일주일 만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일 미디어고 고3 학생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 측이 학생 전원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등교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오늘은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중3과 고2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학생의 47%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됐죠. 윤지원 기자가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교문에서 엄마와 인사하는 아이들. 손소독제를 꼼꼼히 바르고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간격을 맞춰 발열 체크를 하러 갑니다.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수술에서 공격 끼워서. 오늘 전국 237만의 학생들이 2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마음이 벅찬데 우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조금 감염이 될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우선 보내보고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가정 체험학습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부천과 경북 구미, 서울 등 전국적으로 561곳, 2.7%의 유치원과 학교가 오늘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부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480곳에 전담 경찰관 800여 명을 배치해 스쿨존 교통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학교 방역 지침이 새로 나왔습니다.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운동장에서 서로 2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또 에어컨 환기는 쉬는 시간마다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창문 열고 에어컨 켜고 있으면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달라진 지침 정수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선생님들이 유치원 교실을 소독하고 장난감과 문 손잡이를 수시로 닦습니다. 꼭 화장실에 들러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교육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독이랑 방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덴탈 마스크를 써서 보낼까 하다가 초반이니까 KF94 그냥 씌워서 보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여름이니까. 네. 2차 등교 개학과 함께 방역 수칙도 학교 생활에 맞게 달라졌습니다.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충분히 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규모로 수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창문의 3분의 1을 열고 에어컨을 켜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집회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 의원은 예정된 수요 집회를 계속 이어가며 재점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8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자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며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잇따른 논란과 검찰의 정의연 수사 속에서도 수요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30년의 수요 시위 바위처럼 지켜내자! 정의연 측은 지난 30년간의 노력을 되새기며 이번 사태를 재점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과 정의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더 이상의 억측과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시위가 진행된 평화의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즉각 사퇴하라! 이 중 한 보수단체는 매주 수요 집회가 열린 일본 대사관 앞자리를 정의연보다 먼저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수요 집회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자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며 이를 말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해온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2018년 전체 기부금 가운데 단 3%만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목표 기부금 20억 원 가운데 더 줄어서 겨우 2.5%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사용 명세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 활동 등에 사용하겠다며 모금 활동을 벌여 2018년 한 해에만 6억 3천여만 원이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전체 모금액의 3% 정도에 불과한 2,240만 원만 쓰였습니다. 대신 기부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국제와 남북, 국내 연대 사업과 같은 대외 협력에는 2억 원이 넘게 쓰였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같은 기획 홍보 사업에도 피해자 지원 사업보다 2배가 많은 5,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홍보비나 자기들 활동비로 대거 쓰였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연은 또 올해 말까지 기부금 20억 원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사업 목표 기부금에 5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전체의 2.5%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엄호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이 지도부와 달리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내 길도 감지됩니다. 사법부 판단을 떠나 정치의 영역에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정 의원 측은 윤 당선인에게 입장을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수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윤미향 당선인의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내 함구령을 내렸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당선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모든 부분의 자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김혜영 의원은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싶어도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를 윤미향 방탄국회로 시작할 것이냐며 연일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70.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은 20.4%에 그쳤고 9.2%는 잘 모르겠다고 했죠. 특히 보수층의 84.4%,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95.8%가 압도적으로 이 사퇴를 지지했습니다. 진보층에서도 사퇴가 57.1%로 절반 이상이지만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51.2%가 사퇴를 지지했지만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34.7%니까 꽤 나온 거죠. 또 적극적 여권층인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사퇴할 필요가 없다. 45.3%로 오차 범위 안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37.9%를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이다 보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양국 학생들에게 일본과 한국이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전히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일 양국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용수 할머니. 일본과 한국 학생들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서 억울하고 누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 하지만 역사 교육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양국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나란 정규 교육 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아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본의 경우 위안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실태는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도 반영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엔 위안부 피해가 일본의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적시됐지만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내용도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전장으로 보내졌다 혹은 모집됐다 정도로 간략히 서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는 강제성을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는 우익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난 1993년 고노다마에서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 일본 정부. 2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이용수 할머니가 바란 양국의 화해는 요원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다친 할머니들에게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치아가 없는 할머니께 대체식을 주지 않았다 등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후원금 의혹을 내부 고발한 직원들은 배임 혐의로 나눔의 집 소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이 배임 혐의로 안신권 소장을 최근 경찰에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안 소장이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적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990만 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엔 또 나눔의 집에 기부된 쌀을 중앙승가대학 등에 수차례 보냈고 시설 공사에서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죠. 안신권 소장은 개인이 아닌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으며 외부에 보낸 쌀도 직원 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임자를 공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할머니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나눔의 집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민원엔 다친 할머니에게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치아가 없는 할머니에게 대체식을 주지 않은 사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소지가 확인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미입국한 중국인 6명 가운데 1명이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당했던 인물인데 중국 웨이하이에서 소형 보트 하나에 의지한 채 서해 350km를 횡단해 왔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트를 타고 미입국한 중국인 일당 6명 가운데 1명이 전남 목포의 마사지 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모자를 둘러쓴 40대 중국인은 건장한 체격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중국 웨이하이를 출항해 소형 보트로 꼬박 15시간 만에 서해를 횡단했습니다. 이후 다시 승합차를 타고 목포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무려 650km입니다. 여러 명이 보트를 타고 태안군 해변가로 들어온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해경은 목포 시내 한 포구 인근을 이들의 은신처로 보고 나머지 미입국자 5명을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브로커를 통해 섬 지역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빠져버려 나서 지금 일손이 많이 떨려요. 집집마다 난리요. 사람이 없어서. 검거된 중국인도 4년간 불법 체류하다 2015년도에 추방당해 한국 사정에 밝아 이들의 은신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이들의 미입국을 도운 총책과 알선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연예인, 축구 감독 등 유명 인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잡혔습니다. 무려 15,000명이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규모가 72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 유명인들도 억울할 겁니다. 밥 먹고 사진 한 장 찍은 게 다거든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가 연 창립 행사 현장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엔 구색을 제법 갖췄지만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가 벌인 행사였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을 썼는데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유명 축구 감독 같은 유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수법으로 홍보했는데 유명인들이 사기 행각에 가담한 건 아니었습니다. 축사를 한다든지 내빈으로 소개를 받고 사진 촬영을 해서 회원들한테 회사에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비 38만 5천 원을 내면 회원 가입이 됐는데 골프나 숙박 이용권 등을 10년 동안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리조트가 20만 원이에요. 일반인들은 3일 묵으면 6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회원가는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10달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약 15,000명에게 7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고모 씨 등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서울 종로의 금은방 거리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던 남성이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막아서자 폭행까지 했는데 잡고 보니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봅니다. 목걸이가 안 풀린다며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남성을 잡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주인을 때리고 다른 상인들까지 밀치고 도망칩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대낮에 버젓이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은 중학생인 14살 A군이었습니다. 상인과 주변 시민들은 달아나던 남성을 쫓아가 금은방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아니 행인분이 다리를 걸었어요. 총각이 한 번 더 일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걸 잡아가지고 업어치기해서 잡은 부분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바깥에는 망을 보던 공범도 있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공범 2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A군을 준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매에 내놓은 보물 2점. 가격이 너무 높아서일까요?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억, 15억 원. 유찰입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보물 제284호 금동열애 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 입상은 15억 원의 경매에 등장했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K옥션 5월 경매를 앞두고 두 금동불상의 새 주인이 과연 누가 될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반 미술 경매와는 달리 많은 취재진이 몰려 취재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82년 만에 최초로 문화재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간송 전영필 선생이 만든 곳입니다. 앞서 간송문화재단은 보물로 지정된 불상 2점을 매각하게 돼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대중적인 전시와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불상이 유찰되면서 불상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결한 상황이 됐고 간송미술관의 재정난 해결도 요원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용 부회장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1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한마디 남긴 뒤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에 3배 가까이 유리한 비율로 합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만큼 이 부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계 작업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현직 임원들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붓다 강훈이 자신은 조주빈의 꼭두각시 하수인일 뿐이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에 가담한 점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붓다 강훈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훈 측 변호인은 고3 수험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야동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을 만나 신체 일부 사진을 보냈고 이를 이용한 협박에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조주빈의 지시에 복종한 하수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11가지 혐의 가운데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판매 유포하고 회원을 관리한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거나 직접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한다고 그러고 피고인의 부모님마저도 매일매일 그 사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주빈과 공모해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훈 재판에 앞서 열린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의 재판에선 한 씨가 불법 촬영한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결심 공판 전까지 한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친일 기록이 있지만 6.25 전쟁 영웅이기도 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없다. 백선엽 장군 이 얘기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백 장군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맞지만 장소는 서울이 아닌 대전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기 기자입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지난 24일 서울 현충원 행사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발언입니다. 친일파 묘역을 파멸을 해야 되는 운동과 함께 법률안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광복회는 현충원 안장자 가운데 친일파로 분류된 사람이 63명에 달한다며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선엽 장군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침자들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 백선엽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경우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6.25 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백 장군은 과거 광복 전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는 백 장군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서울 현충원 안장지가 모두 완료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군 측은 MBN 취재진에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약속을 받았고 직접 안장 예정지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 현충원이 꽉 찼다면 대전 현충원 안장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일제히 강압 아래 불가피하게 일본군에서 복무했다는 이유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평가로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42일 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30대 인사들과 초재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놔도 놀라지 말라고까지 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4.15 총선 참패를 겪은 지 42일 만에 미래통합당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공식 출범한 김종인 비대위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때까지 당을 이끌게 됩니다. 앞서 열린 조직위원장 회의 비공개 특강에 나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처럼 더 새로운 것을 내놔도 당황하지 마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당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유권자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데.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재섭, 김병민 전 후보와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등 30대 인사가 3명이나 들어갔고 성일종, 김연아 의원과 김미애 당선인 등 초재선 의원들도 합류했는데 젊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 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국위에서는 형제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이 의결되면서 합당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29일 합당을 마무리할 계획인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18곳을 다 차지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한 건데 그럼 다수결로 하니 의원수가 많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수 있거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엄포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벼랑 끝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관행을 버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어제만 해도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두 상임위원장은 뺏길 수 없다는 정도의 입장이었지만 전략이 바뀐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민주당의 강경 발언은 협상 압박용이란 분석도 있고 상임위 독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 독식을 행동에 옮길 경우 개원 초부터 대여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단순 압박용이라는데 무게가 더 실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 청와대에서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원구성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히면서 다음 주쯤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전정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지원자 미달입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아닐 거고 어디 얘기입니까? 네,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전반기 2년 동안 활동할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국방위원회를 지원한 의원이 민주당 1명, 통합당도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국방이라면 아주 중요한 상임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지역구 관리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역구에 가져갈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전문성도 필요해 국방 전문가가 아니라면 선뜻 도전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 출신조차도 국방위를 꺼리는데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민주당의 윤재갑 당선인도 국방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원했습니다. 전문가조차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인기 있는 상임위는 반대로 어디입니까? 네, 국방위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네. 즉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가 어디냐? 바로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예. 국토위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에 유리한데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49명이 국토위에 몰렸다고 합니다. 국토위 외에도 산하기관이 많고 지역구 민원에 유리한 산자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보건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한 상임위당 한 15, 16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희망대로 되지 않을 게 어떻게 나눕니까? 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인데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각 당 원내대표가 결정합니다. 네.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에게 상임위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지역구 관리 필요성이 적은 중진 의원에게 비인기 상임위로 변경을 요청하고 초재선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 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는 당근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네. 당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이 비인기 상임위를 가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을 지도부에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맞바꾸자 이거군요. 네. 이 중진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원내대표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꼽았습니다. 정말 그럴 만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인생 이막. 이거 또 누구 얘기입니까? 네, 21대 국회는 초선 당선인이 151명에 달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여의도를 떠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4년 뒤 복귀를 꿈꾸며 지역구에서 신발끈을 졸라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예 새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인생 이막도 참 각양각색인데요. 네.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을 가진 박지원 의원은 본격적인 정치 평론가로 변신해 앞으로 방송에서 더욱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최이배 의원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최 의원 하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감금당한 의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를 하기 전에는
회계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예. 네, 앞으로 회계 개혁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농부로 변신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에서 자주 버럭하던 모습을 보여 버럭상규라는 네. 별명이 붙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서울 근교의 농가주택에서 당분간 복숭아와 사과 등을 키우며 농사일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선의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는 웰다잉 전도사로 나서고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범죄과학연구소 운영을 재개하고 추리소설 집필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책이 나올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신환 사보임 상임위를 교체한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대4 의견이었으니까 팽팽했던 거죠.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야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당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 등의 반대 입장을 보인 오신환 의원에게 사보임, 즉시 상임위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 의원은 즉각 사보임을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보임으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오 의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의장이 의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일정 재임을 보장해주는 국회법 48조 6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오 의원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위법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그동안의 전례로 볼 때 중국 전인대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홍콩에 부여하던 관세와 투자, 비자 혜택 등을 박탈하는 안이 유력한데 그럼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은 끝날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내일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Something now, I think, talking about it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John. Very powerfully, I think.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의 자치권을 전제로 중국과 달리 홍콩에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를 박탈하는 초강수까지 거론됩니다. He said to me that he's displeased with China's efforts and that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반중 시위에 대비해 중국 당국은 대테러 특수부대 등 군 병력 10,000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과 산업계도 반도체 등 홍콩으로의 수출액이 연 3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만큼 특별 지휘 박탈 시 우리에게 끼칠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에선 비무장 상태의 흑인이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용의자가 숨을 쉴 수 없다며 살려달라 애원했는데도 경찰이 계속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는 장면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미 경찰은 체포 중 의료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난은 더 거세졌죠.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앞에 세워진 경찰차 옆에서 경찰이 흑인 한 명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남성은 고통을 호소하며 계속 애원하지만 경찰은 남성의 목에서 무릎을 떼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후 8시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약 4, 5분 뒤 남성은 의식을 잃었지만 행인들의 만류에도 경찰의 가혹 행위는 계속됩니다. 조지 플로이드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잠시 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날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플로이드를 용의자로 의심해 강제로 체포하려다 발생한 일입니다. 관련 경찰관 4명이 파면된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FBI와 미네소타 형사체포국은 플로이드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창업하려는 분들은 어디서 어떤 업종으로 준비해야 할지 많이 막막하실 텐데 최근 속속 문을 열고 있는 데이터 거래소의 정보를 이용하면 결정이 좀 더 쉬워질 거라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데이터 거래소에서 어떤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탁 트인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한강공원. 제가 나온 양화 한강공원에도 이렇게 햇볕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곳의 시민들은 치킨과 피자, 중식과 패스트푸드 중 어떤 음식을 주로 선택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카드사 결제 정보를 활용한다면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카드사가 데이터 거래소에 등록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구역에서는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치킨을 주로 배달했는데 매출액도 피자의 8배에 달합니다. 영등포 한강변 인근에서 창업을 한다면 기왕이면 치킨 프랜차이즈를 차리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대별 이용 내역, 요즘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결제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용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이나 공략을 하는 데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정보에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따라 소비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은 사 먹어도 버섯은 덜 사 먹고 개인기는 택배 주문해도 가구는 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료 정보는 건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스타트업들이나 또 개인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가 내놓는 공공 데이터가 소상공인들에게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우려가 해소된다면 데이터 거래소는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황금 트리오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프로야구의 맥이 끊겼던 영건 에이스 시대가 10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들로 말이죠. 김동환 기자입니다. 안타왕 이정우를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홈런왕 박병호는 강속구로 삼진. NC 5년차 투수 구창모는 괴물 류현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개막 후 4경기에 나와 모두 6이닝 이상 던지고 1점 이하로 막았습니다. 투수 전부문 1위로 NC의 1위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미국에 생중계되면서 메이저리그의 관심도 한몸에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기회가 온 거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구창모와 데뷔 동기인 KT 배재성도 함께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경기 모두 2실점 이하 투구로 1.07의 수준급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대졸 3년차 최채은까지 3승 무패 1점대 평균 자책점 행렬에 가세해 영건 에이스 트리오를 구축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토종 투수 3명이 외국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 경쟁을 하는 것,
2010년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근까지 그들과 견줄 투수가 없어 암울했던 한국 야구는 모처럼 나타난 대형 투수들의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여기에 한화 김민우, 롯데 서준원이 에이스급 활약을 하고 신인 이민호와 소용준도 가능성을 보여 세대 교체 바람이 거셉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파란 하늘에 공기까지 깨끗해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졌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요즘 밤이 되면 바다 안개가 짙어지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서해안을 따라서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2도를 가리키겠고 광주 24도, 일부 지역에서는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호남을 따라서는 오전부터 낮 사이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오후 시간대부터는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따라 소낙성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은 내일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영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대구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을 가리키며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밤낮 없이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투표가 조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트위터가 제동을 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 밑에 관련 사실을 알아보라는 글이 달렸고 이걸 클릭하면 우편 투표가 유권자 사기와 연결된다는 증거는 없다는 보도가 나오죠. 팩트 체크, 미국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